자, 요거 이제 8번 문제 풀어볼게요. 네, 8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프랑스 왕조, 이제 카페 왕조야, 카페 왕조.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지문은 이제, 가게돈, 프랑스 카페 왕조의 가게돈인데요. 그 카페 왕조는 이제, 이전에 서프랑코 왕국이 있었죠. 그 서프랑코 왕국이, 그 왕통이 단절돼요. 그래갖고, 그 대제후들이, 오늘날 파리 부근에 있었던 일드 프랑스 지역의 공작이었던, 유국 카페를 왕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이 유국 카페가 왕이 됐던 것은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원래 힘이 약해서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봉건 체제에서는 왕이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죠. 상징적으로. 근데 그 당시 프랑스 대제후들은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 역학관계상 이게 안 되니까, 좀 힘이 약한 그 유국 카페를 왕으로 모셔서 상징적으로 이제 얼굴 마담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그 카페 왕조는 처음에는 힘이 되게 약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카페 왕조가 점점 뭐냐면, 점진적으로 힘을 키워나가죠. 그래서 이제 그 반복된 결혼을 통해서 왕위 계승자를 또 확보하고, 그래서 또 왕령도 확대하고, 등등 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이 카페 왕조가 자주 이용하는 방법이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중세 시대 때는 이제 그 자기 왕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봉건 영지들을 세습할 때 주로 그 아들들에게 세습을 하는데, 문제는 그 아들이 없을 경우야. 특히 이제 그 유럽 같은 나라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를 허용 안 해요. 일부 일처제만 허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식이 적을 수밖에 없고 아들도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왕통이 금방 끊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딸에게 이제 상속을 하는데 딸은 통치권 행사할 수 없고요. 대신에 그 영주의 통치권은 누가 행사하냐면 딸의 남편이 행사해. 남편이 갖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혼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재혼한 남자가 또 통치권을 행사를 해요. 그런 식이 이제 거기 때문에 이런 반복된 결혼을 통해서 이런 왕위 계승제를 계속 확보하기도 하고 왕령을 확대하기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나인데, 이 나의 왕은 누구냐면, 자, 이 나의 왕은 이제 누구냐면, 이 가계도상 이제 누이 6세예요. 누이 6세. 그래서 이제 누이 6세, 누이 7세 뭐 쭉 있는데, 누이 6세가 있고, 누이 6세가 있고 이제 있는데, 누이 6세는 여기 보면 아들이 쭉 있죠. 근데 딸, 아들이 혹시, 제가 잠깐 말 잘못했는데, 그게 나가, 아니라, 예, 맞아요. 딸, 이렇게 쭉 있죠. 그래갖고, 잠깐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자신 보고. 말 잘못했네요. 예. 거기가 이제, 나가 누이 7세야, 누이 7세. 말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누이 7세고, 그 뒤에 이제, 아버지가 누이 6세거든요? 예, 이렇게 누이 6세 이제 수정해주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누이 7세가 이제, 있는데, 아버지였던 누이 6세가 죽기 전에, 누이 7세와 누구하고 이제, 결혼시켰냐면, 에키테 공이었던 상속녀였던 엘레노하고 혼인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도 일본의 첫 번째 여자가 부인이 엘레노아예요. 근데 이 엘레노아는 결정적으로 아들을 못 낳았어. 그러면 아들 낳아야지만 계속 왕위가 계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 일처제에서는 후궁을 둘 수 없죠. 그러니까 후궁을 둘 수 없으니까 이혼을 했어. 그래갖고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비와 결혼했지만 또 뭐예요? 아들이 없죠. 그러다가 마지막 왕비로부터 뭘 줬냐면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왕자 필립을 둔 거야. 왕자 필립을.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필립 2세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왕위 계승을 계속 이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또 여기서 눈여볼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엘레노아가 있는데 엘레노아는 아들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 수는 없죠 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그 당시 영국 왕 있죠. 영국왕한테 결혼했어요. 영국 헨리 2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헨리 2세가 에키테 공의 땅을 얻게 된 거죠. 에키테 지역을.
그러면서 이제 헨리 2세도 이제 자체 내에서 또 그 뭐냐면 프랑스 안에 영지도 있는데 거기다 또 뭐도 얻게 된 거야. 에키테 지역도 얻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을 때 유럽에서 이제 영지 상속은 상당히 결혼제도하고 상당히 연관돼 있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저기 이제 백년 전쟁 정도 건너볼게요. 거기 이제 보면 157페이지 보면 자, 쭉 가다가 이제 그 필립 그 4세가 있죠. 필립 4세가 있는데 그 킹 해갖고 1285년에서 1314년 즉위하는 왕이 필립 4세죠. 필립 4세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3부의 소집으로 이제 유명한 왕인데 잠깐만요. 아유, 이게 됐나? 자, 필립 4세 때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정치는 되게 잘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후손들이 좀 비리비리해. 그래갖고 필립 4세는 이제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누이 10세가 첫 번째 아들이죠. 근데 누이 10세는 사망해갖고 그 자식을 못 뒀어. 그러면 두 번째 자식이 왕이 되죠. 이게 이제 필립 5세죠. 필립 5세나 했는데 딸이 한 명 난 거야. 그 다음에 딸이니까 딸이 계승 못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어갔어, 왕이가? 세 번째 아들이었던 사제 6세한테 넘어가. 근데 사제 6세도 딸만 난 거야. 이제 없어. 그러면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딸 하나, 막내딸 있죠? 막내딸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영국 왕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영국 왕하고 결혼해서 그 당시 에드워드 3세를 낳았어. 그런데 이제 그 계승상 딸의 외손은 계승권이 없죠. 그러니까 요 당시 이제 뭐냐면 필립 3세가 그 필립 4세 그 뭐냐면 아버지가 필립 3세거든요. 그래서 필립 3세의 그 계열에서 필립 3세 그 계열에서 그 뭐냐면 사촌 동생 정도 되는 얘가 뭐냐면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필립 6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필립 6세부터 반려 왕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 입장일 때는 참 억울한 거지. 왜냐면 핏줄로 보면 필립 4세하고 에드워드 3세는 어떤 관계예요? 외손자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필립 3세 쪽에서 이제 갈려준 그 필립 6세는 외손자도 아니고 8촌 정도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입장 올 때는 누가 돼야 돼? 에드워드 3세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 필립 6세는 이제 프랑스 왕이 아니라 내가 정통이다. 필립 4세의 외손자인 내가 정통이다 하면서 이게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이 또 뭐냐면 100년 전이 한 원인이죠. 이해되시겠죠? 근데 일단 그 카페 왕조는 보시면 알겠지만 쭉 그래도 왕위 계승이 됐어. 아들 자연스럽게 생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카페 왕조가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이 왕위 계승 생산 왕자를 계속 인정했기 때문에 단절 없이 계승했기 때문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왕조는 이 왕조는 그 오래 살았죠. 그래서 이 왕조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왕권이 강화된 거야. 그래서 강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거야. 이 왕조의 특징은.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 합격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여기 뭐냐면 책상에 붙들고 살아남아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거야. 카페 왕조처럼. 그러니까 카페 왕조의 교훈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끝은 처음은 이제 시작의 시점이지만 끝은 창대한다고 상당히 카페 왕조가 이제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한 여러분도 오래 살아남아서 꼭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강하기 때문에 합격한다, 머리 좋기 때문에 합격한다 그런 생각보다는 강하게 오랫동안 붙어서 끈질기게 파고들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카페 왕조가 상당히 좋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죠, 지금 우리들에게. 자, 하여튼 그거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카페 왕조 부분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요것도. 그래서 여기 중요한 왕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앞에 이제 누이 7세 얘기도 했는데 누이 7세는 뭐 결혼만 잘했고 얘는 많이 했고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볼 게 필립 4세 있죠? 이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누이 9세라는 왕이 있어요. 거기 그 필립 4세 위에 필립 3세 있고 1226년에서 1270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있죠? 누이 9세인데 이 사람 성 누이라고 부를 만큼 뛰어난 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누이 9세.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거슬러 가면 거기 누이
그 7세가 세 번째 부인에서 얻은, 유일한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죠. 이 사람이 필립 2세야. 필립 2세도 좀, 파악을 해주세요. 그래서 필립 2세, 그 다음 누이 9세, 필립 4세. 그 왕권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뒤에 넘어가서 8번을 볼게요. 9번을 볼게요. 자, 9번은 이제 잉글랜드 사법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잉글랜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정복 왕조가 세워졌죠. 그래서 11세기 때 노르마 왕조가 세워지고 11세기 때 헨리 2세부터 노르마의 왕조는 플랜테지네트 왕조 계승이 돼요. 예, 앙주 가문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앙주 왕조라고 하는데 이 플랜테지네트 왕조도 똑같이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잉글랜드 왕이면서 또 뭐가 되는 거야? 프랑스의 막대한 영지를 갖고 있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게 외국인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잉글랜드에서 뭐가 이식되었죠? 봉건제도가 이식되었죠? 예, 원래 없었던 봉건제도가. 그래서 영국의 봉건제도는 다른 나라 봉건제도와 특징이 뭐가 있어요? 중앙집권적 봉건제도예요.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통해서 이제 사법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법개혁의 선구주자가 누구냐면 헨리 2세예요. 헨리 2세는 아까 치면 언급했죠. 누구하고 결혼했다고 했어요? 예, 엘레오노하고 결혼해가지고 이혼년대 결혼해가지고 어디 땅을 얻었다고 했어요? 프랑스 아키테 땅을 얻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헨리 2세가 이제 그 당시 보통법을 이제 강화시켜 놓고 보통법이란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 헨리 2세가 이제 왕실 재판 있죠. 왕실 재판을 귀족들에게만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민들에게 다 문호를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통 영미식 재판의 특징이 뭐냐면 배심원제 아시죠? 네, 배심원제를 이제 실시한 거야. 왕실 재판에.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통신에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왕실 재판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실 재판을 일종의 순회 재판원가 지역을 돌면서 순회 재판을 해요. 그러면 이 순회 재판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재판하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각 지역에 가면서 각 지역의 정통이라든지 그 지역 영주들이 강조하는 그 법들이 있죠. 이런 것보다는 각 지역을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을 가지고 판례를 많이 남겨요. 그래서 이 판례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오늘날 영국이 기준한 보통법이 형성된 거야. 그래서 이 보통법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죠.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왕실 재판을 선호하게 돼. 귀족 재판보다. 왜? 공정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헨리 2세가 이런 사법권을 이제 개혁을 통해서 이런 군주의 어떤 사법권을 통해서 중앙집권적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후들이 가지고 있는 재판권들을 다 왕실 재판으로 이렇게 흡수 통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걸림돌이 있어. 무슨 걸림돌이냐면 종교 재판이야. 예. 그래서 이제 종교 재판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왕실 재판도 선호하지만 종교 재판을 더 선호하는 데는 문제가 있어. 종교 재판은 일단은 처벌의 강도가 얕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형에 되게 근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 재판을 주로 이제 왕실 재판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왕권이 잡을 땐 별로 안 좋은 거죠. 종교적 문제뿐만 아니라 무조건 사건이 터지면 종교 연결시켜가지고 거기 재판을 받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종교 재판권을 좀 더 약화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뭘 공포하냐면 클레랜드 형제를 공포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클레랜드 형제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성직자라도 죄를 지을 경우에는 무슨 재판을 받아야 되죠? 왕실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일반 재판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야. 캔터베리 대주교는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 이제 베케트라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베케트. 베케트는 헨리 2세의 친구였는데 자기가 이제 거기에 임명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캔터베리 대주교는 오늘날 말하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추기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추기경 있죠? 네, 추기경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갖게 되니까 이제 옆에 있는 측근들이 헨리 2세 측근들이 뭐냐면
베케트 부분은 이제 얘가 별로 안 좋겠다 생각하니까 왕의 측근이 베케트를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그 영국민들이 열받는 거죠. 왕에 대해서. 왜냐면 영국민들 그 당시 카톨릭교도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리하니까 클레랜드 현장을 철회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성직자 재판권하고 세속 재판의 갈등이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데, 자, 그러면 A에서 두 사람은 무엇을 두고 싸우게 되는가? 자, 그래서 헨리 2세와 베켓은 누구하고 뭘 때문에 그랬죠? 성직자 재판권하고 그 당시 그러니까 종교 재판권, 왕실 재판권의 대립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성속 재판의 대립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적 귀족대 특권을 여기 또 보면 자 비릇을 보면 그다음 조낭이라는 사람이 있어. 예. 이 조낭이 있는데 이 조낭은 상당히 많은 실정을 했죠. 그래갖고 그 당시 필립 2세하고 싸우고 부배 전투에서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영지를 많이 잃었어요. 영국 영지들. 거기다 노마 교황한테 누구야 이노케티우 3세 있죠? 그 사람한테 파문도 취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위가 확 떨어졌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조왕이 또 색을 부과하려니까 들고 일어나게 된 거죠, 귀족들이. 그래서 귀족들과 조왕 간에 맺어진 것이 그 유명한 마그나 카타인 대헌장이죠. 그러면 대헌장은 기본적인 성격이 뭐냐? 이건 봉건적 귀족대 특권을 확인하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봉건적 문서야. 핵심적 키워드는 봉건적인 거죠. 근데 이게 왜 영국의 3대 현장, 근대 3대 현장이 되냐? 요때 자유민이 있죠. 이 자유민은 학대에 섞여있기 때문이죠. 원래 그 자유민의 의미는 뭐예요? 누구만 상징하는 거죠? 귀족들이나 고급 성직자들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학대들 일반 평민까지도 학대에서 적용됐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들의 권리가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낳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국의 이편 정치적인 어떤 기초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영국의 3대 현장 보면 뭐예요? 마그나 카타, 대헌장, 권리장전, 권리청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영국의 헌법 역할이에요. 영국은 따로 우리처럼 이렇게 성문화된 헌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은 뭐죠? 불문법이야. 그래갖고 예전에 판례나 그 다음에 이런 그 현장 문서를 바탕으로 이게 일종의 헌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재해석이 돼.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알아야 될 것은 헨리 2세가 무슨 정책? 클레랜드 종교회의, 해서 클레랜드 헌장과 관련된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되고요. 헨리 2세 사법개혁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헨리 2세의 사법개혁은 왕실 재판을 문헌을 모르는 사람에게 개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회 재판 있죠? 순회 재판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왕실 재판에 무슨 걸로 했다? 배심원제를, 신설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통법을 확립했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영국의 왕권은 프랑스보다 더 강했다는 게 특징이죠. 영국에. 근데 이제 이상하게 영국의 왕권은 강했지만 프랑스 왕권은 원래 약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차가 돼. 그래서 영국의 왕권 상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프랑스 왕권은 상대적으로 강해지죠.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강해진 거고, 얘는 원래 강했는데 점점 약해진 거야.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해볼게요. 10번. 10번은 100년 전쟁과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예.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이제 100년 동안에 싸움이 일어났는데, 물론 다 100년 동안 싸운 건 아니고 중간중간 시험에서 이제 시험해서 그래서 그러면 100년 전쟁의 원인이 뭘까요? 세 가지 요인을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뭐예요? 아까 말한 왕위 계승 문제. 그거고, 두 번째는 프랑드 지역의 문제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프랑드라는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죠? 일단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 지역은 이제 오늘은 이제 네덜란드에 있었던 지역은 아니고 지금은 벨기에에 있어요. 벨기에. 예. 그래서 벨기에인데 이거 보면 벨기에 이렇게 딱 보면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다르거든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북쪽 지역 네덜란드를 쓰고 남쪽 지역은 프랑스를 써. 그래서 네덜란드 지역이 프랑드 지역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어권이 뭐냐면 왈츠 지역이에요. 예. 근데 이제 왜 같은 걸로 이렇게 묻냐면 얘네들이 종교가 동일하죠. 뭐죠?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요 네덜란드
저기, 어르스는 프랑드 지역이 발달됐어. 예.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예전에는 네덜란드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디에요? 홀랜드죠? 저 북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약간 다르긴 다른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프랑드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지역이 모직물의 생산지야. 모직물은 뭘로 만드는 거죠? 양모로 만든 거예요, 양모. 양모는 여기서 생산하지 않고, 어디에서 받아오냐면 영국에서 받아와요. 그래서 영국하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밀접한 지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보완적인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프랑드 지역의 수공업자들은 친형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근데 이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프랑드 제후도 있죠. 이 사람들 주로 누구냐? 친프랑스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땅을 둘러싸고, 영유권을 둘러싸고, 영국과 프랑스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프랑스 안에 영국령 문제 때문이야. 그래서 영국의 그 노르마 왕조나 플랜테지니트 왕조가 다 어디서 건너온 왕조예요? 프랑스에서 건너온 왕조죠.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안에 영국령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조낭 때 많이 회복은 했지만, 조낭 때, 뭐냐면, 아니, 조낭이 아니라 필립 2세 때죠. 프랑스 입장이니까. 근데 아직까지 남은 지역이 있어요. 가스코너 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스코너 지역, 보르도, 이런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영국령이에요. 요런 문제. 그래서 나중에 백년 전쟁 때 거의 대부분 회복했죠. 이 카렌을 제외하고. 예.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이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뭐냐면 백년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영국과 프랑스의 국력을 좀 보면요. 여기 이제 483페이지 보시면 요게 영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브리티시가 아니에요. 잉글랜드 왕국만 이제 한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자, 영국은 인구가 500만, 프랑스는 1600명. 이미 상대가 안 되죠. 프랑스가 인구층이 많은데, 문제는 프랑스가 왕권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오히려 영국군이 더 많아. 잉글랜드군이.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군대 핵심 같은 게 보면, 되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병과 장궁수예요. 그럼 물론 중무장 기사도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보병과 장궁수는 어떤 특징이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농민이에요, 농민. 농민인데 전쟁 시 동원되는 부대야. 예비군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상시 훈련을 안 받아. 근데 동원되기 때문에 뭐 칼싸움하고 하면 맨날 지겠죠.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예요? 장궁수에서 큰 활을 쐈어. 활을 쏴가지고 기사들을 제압을 하는 거야.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초창기 때 프랑스군이, 중무장 기사군이 영국군에 맨날 깨져, 잉글랜드군은. 왜 그러냐면, 이제 중무장 크래시 전투 같은 게 대표적인 전투인데, 중무장 기사들이 오면 이제 유인을 해갖고 진흙탕군으로 유인을 해요. 그래서 말들이 이제 이동을 못하고 넘어지면 이제 그때 활을 쏘죠. 그래서 무너뜨려. 그냥 활을 맞는다고 해서 중무장 기사들이 죽는 건 아닌데, 맞으면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일반 보병들이 도끼를 가지고 와갖고 달려들어. 그래서 도끼를 해서, 왜냐면 웬만한 이게 칼 같은 건 이게 안 깨지잖아. 깨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도끼로 갑옷을 깨는 거야, 막. 그래서 도끼를 깬 다음에 목을 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중무장 기사는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갑옷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노린 거죠. 그래서 초반 때 전투에 보면 맨날 프랑스군이. 그래서 이제 이런 장군을 가진 영국의 자영농민 출신들한테 맨날 깨지게 돼요.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후반기에 들어가면 점점 누가 이제 승세를 잡냐면 프랑스군이 승세를 잡아. 그래서 이때 이제 프랑스 왕이 상비군을 육성을 한 다음에, 근데 이때는 거꾸로 얘네들이 총포로도 무장해요. 하양 무기로. 그러면서 이제 영국군을 깨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백년전 후기에 들어가면 누가 등장하죠? 잔다르크가 등장하죠. 그래서 잔다르크가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데, 물론 잔다르크가 했다고 해서 프랑스가 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걸 통해서 이제는 지역 의식이 해체되고, 나는 프랑스인이라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예전에는 부르고느인, 노르만디인 같은 지방 의식이 강했는데, 이런 잔다르크라는 이제 상징적인 인물을 통해서, 또 전쟁을 통해서 난 프랑스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죠. 이 백년전쟁이. 그래서 프랑스는 좀 특징이 초반기 때는 되게 약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되게 강해지는 어떤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인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또 왕조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0번에 들어갈 말들 좀 볼게요. 자, 당시 프랑스는 중무장 정통적인 가가 중척인데 만에 가는 뭐예요? 여기 들어가는 네, 기사들이죠. 영국은 장궁으로 무장한 자연운 출신이 그 출신인데 여기에 장궁은 그 뭐야 들어갈 만한 보병이죠. 예. 근데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자영농업 출신으로 무장한 보병도 있고 중무장 기사도 있다 그랬어. 같이 두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장궁은 쟤네 그 할보다도 두세 배 더 멀리 나갈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보병을 입은 갑옷까지 깨뚫을 정도다. 깨뚫어갖고 이제 얘가 넘어지면 막 움직이니까 바로 잡을 때까지 쓸 때까지 누가 달려든 거야. 도끼들든 이제 보병들이 달려서 그냥 막 두둑이 패는 거야 그냥. 그래갖고 목을 잘라버리는 거지. 예. 참 장혹하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전쟁은 진짜 그 뭐냐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을 하면 일단 이겨야 돼요. 예. 이기는 게 장땡이야.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도 이제 이 전쟁이 프랑스에 끼친 영향, 그 이제 그 교과서 정도 쓰시면 되는데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령이 많이 회복됐고 카네를 제국은 거의 회복됐죠. 그 민족의식 형성 및 중앙집권 국가가 마련됐다. 이때부터는 프랑스인이 있고 그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국인들도 이제 프랑스에 대해 관심이 없게 되죠. 그러면 또 장미 전쟁을 또 거치면서 어떻게 우리는 잉글랜드인이라는 어떤 민족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민족 국가의 어떤 바탕이 됐다. 나중에 물론 완전한 민족 국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민족의식이라는 것들이 형성됐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11번과 관련되는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죠? 카노사이 구역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겨울에 하인의 사세가 허거지급 알프스 넘어가지고 카노사에 가서 그레고리 7세에게 이제 엎드리면서 이제 그 당시 파문을 쳐내는 것을 풀어달라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그레고리 7세가 풀어주죠. 그리고 나서 국바로 군대를 모아서 로마를 진격해서 그레고리 7세는 저 남이탈리아 도망가다가 거기에 죽게 되죠. 자, 이 내용인데 자, 그러면 그레고리 7세를 보호해줬던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걸 쓰라는 거야. 가는 무슨 족이죠? 노르만족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그걸 냈어. 그러면 왜 그레고리 7세를 노르만족들이 보호를 해줬냐? 그레고리 7세 출신이 뭐냐면 노르만족들이에요. 같은 동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레고리 7세 이후에 하인 4세 후에 계속 지네끼리 싸우죠. 뭘 가지고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해결된 그 뭐냐면 그 협약이 보름스 협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칼리스투스 2세하고 하인 5세끼리 맺은 건데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앞에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이제 같이 비슷한 건 내용인데 자 일단은 독일에서 황제가 그 주교 선출에 직접 참석할 권리를 확보해요. 이거는 영국과 프랑스가 좀 달라.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뭐냐면 주교가 이제 주교가 이제 대입될 경우 후보가 대입될 경우에는 최종 선택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황제가 갖고 있어. 일반적으로 선임권은 그 뭐냐면 교회가 갖고 있지만 고위직 그 뭐냐면 추기경급 이상의 추기경급 정도에 되는 그 성직자들이 만약에 후보자가 난립할 경우에 최종 그 권한은 황제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성직자 임명권 누가 갖고 있는 거죠? 교회가 갖고 있는 거죠. 다만 예의적으로 그 뭐냐면 참석을 해가지고 대립 투쟁을 할 경우에는 난립할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적인 결정은 황제가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성직자 제후가 있어. 성직자 제후는 어떻게 할까요? 자, 성직자 부분 누가 임명하죠? 교회가 임명해. 제후 부분 누가 임명해? 이거는 황제가 임명하죠. 근데 내가 이제 성직자 제후인데 난 제후 임명받기 싫다. 신설 거부해버리면 그 뭐냐면 그 황제가 줬던 영토가 다시 해수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성직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선임권 누가 갖게 했다? 교회가 갖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만 예의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 후보가 난립될 경우에는 거기에 참석한 황제가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보험수업의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교 임명권은 교황이 가지고
그 제후가 임명권은 황제가 임명권을 갖는다. 단 성직자 제후의 경우에는 성직자 임명권을 교회 가지고 제후 임명권 황제가 갖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약간 내용 중에 틀린 게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찾아보죠. 제가 여기 틀린 게 있어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좀 약간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자, 여기에 보면 가는 우남사타라는 것이죠. 우남사타. 예. 그래서 유일한 거룩이라는 건데 요거 누가 공포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공포한 거야. 그거 왜 공포했겠어요? 그 당시 이제 13세기 때 프랑스 필립 4세하고 이 교황이었던 보니파키우스 8세가 대립했거든요. 뭐 때문에 대립했죠? 네, 여기는 이제 앞에 대립한 건 카노사교는 성직자 임명권이죠. 여기는 성직자 가세권이야. 왜냐면 그때 세금, 그러니까 세금이라보다는 그 당시 이제 그 교회에서 걷어들인 여기 11조라든지 헌금은 프랑스에 쓰지 않고 다 어디 가는 거야? 로마 교황으로 가지. 그러니까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보니파키우스 8세가 반발하게 된 거죠. 지금도 최근에 이제 성직자를 가세하자고 이제 논의가 일어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필립 4세는 이 당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뭘 소집했죠? 그 유명한 삼부회를 소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삼부에서 이탈리아인 보니파키우스를 공격하고 프랑스 교회의 그 자유를 외쳐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족주의 감정이 있었잖아요, 조금씩. 그래서 그걸 이제 자극시키는데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갈리칼리즘이라고요. 갈리칼리즘이 뭐냐면 갈리아 지역의 독립교회를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그 필립 4세가 대항하는 측면에서 뭘 공포하냐면 우남 샤크타를 공포해갖고 교황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한이 왕의 권한보다 세속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 그래서 왕은 교황의 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공포하게 되죠. 그럼 괜히 순종하겠어요, 얘네들? 아니죠. 필립 4세는 자기 부하였던 노가지들 파견해갖고 아나리에서 뭐예요? 보니파키우스를 잡아. 포로 잡아.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다시 나빠지거든요. 왜냐면 이 연료하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교황을 잡냐, 포로 잡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풀어주긴 했는데 이때 이 사건을 계속해서 아날리 사건을 통해서 교황의 권위는 어떻게 팍 떨어지죠. 그리고 그 보니파키우스 8세가 죽고 나니까 그 새로운 교황이 이제 뭐냐면 프랑스 교황이야. 프랑스인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교황청은 어디로 옮기냐면 아비뇽으로 옮겨요. 근데 이 아비뇽 지역은 이탈리아 지역이지만 프랑스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수중권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로마에서 새로운 교황을 만들죠. 그래서 교회에 대분열이 일어나고 보통 이제 그 교회사가들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아비뇽의 일종의 뭐예요? 그 교황이 일종의 포로처럼 잡혀가는 거죠. 바비뇽 유수에 이제 빗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교회가 2명까지 3명까지 있어 교황이 이제 있다가 이게 통합교황이 형성된 건 언제 때죠? 뒤에 이제 콘스탄틴 이게 뭐냐? 콘스탄틴 공의회 때들요. 그래서 콘스탄틴 공의회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그 당시 공의회주의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황도 단일 교황 체제를 하고 그 다음 흡수도 처형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냐면 마시리우스라는 사람이야. 이 평화의 수호자를 썼던 사람이 마시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은 추기경이면서 좀 독특한 논리를 제공해요. 뭐냐면 세속 권력과 그 다음에 교회 권력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디가 우위라는 거야? 네, 세속 권력이 우위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권력에서도 공의주의와 그 다음에 또 교황 우위주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거기가 뭐냐 더 우위는 공의주의다. 왜냐면 교황은 개인이고 공의는 뭐야?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종교회의잖아요. 그래서 공의주의를 내세요. 이 교황의 권리를 좀 깎아내리는 그런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 공의주의는 콘스탄트 공의회 때 확립이 됐죠. 그래갖고 이제 했다가 나중에 공의주의에서 다시 뭘로 넘어가요?
교황 그 우선주의도 넘어가죠. 그래서 뭘 주장하죠? 교황 무오요수를 주장하죠. 교황은 그 뭐냐면 검은 걸 시기한다고 해도 그건 꼭 맞는 거다. 교황은 절대적으로 옳다. 왜? 그 하나 예수님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자, 가입장에서 그 원룸 워크맨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체결됐다. 자, 이거는 운하샤트인데 원룸 워크맨하고는 아주 대립된 거죠. 원룸 워크맨은 그 당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뭘 주장하죠? 명목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명목론은 이제 아까 보편적이면 하나의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개별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철학과 신학을 분리시키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 권력에 있던 로마 교화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하샤트의 이론적 근거는 겔라시아누스 1세의 교황의 역사 사례와 아벨라르의 철학적 배경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벨라르의 철학적 배경은 그라티우누스 법령 집성을 배경으로 했다. 근데 제가 이걸 어디에서 찾았냐면, 서양 중세사에서 찾았어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서양 중세사 그 시험 문제 낸 사람이 낸 것 같은데, 되게 문제 어렵게 냈어, 하여튼. 자, 2번을 보면, 가열반포에서 가열된 교속투쟁의 결과, 교황의 성장이 가속화됐다. 아니죠, 오히려 교황권 떨어졌죠? 예,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 나의 주장은 15세기 탈바한 장기 공의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예, 나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와 관련된 거예요? 마시엘리우스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 마시엘리우스는 아까 전에, 뭐에 관련된 사람이죠? 공의주의와 관련된.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맞죠? 예, 3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4번은 나의 주장에 대항해서 보니파케스 8세는 신정정치를 강조한 교수를 주장했다. 요거는 이제 맞지가 않은 게 상황이 신정정치를 강조한 교수가 아까 전에 운한샤타죠. 이거 왜 반포했어요? 이거는 필립 4세가 3부회를 조직해서 자기 대항을 하니까 공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안 맞고 오히려 이제 마시리우스라는 또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1320년에서 1324년에 평화수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남 샤크타보다도 뭐죠? 후의 일이야. 후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가의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 사상, 나의 주장은 아우쿠스티누스 사상을 각각 철학적 기초를 내세웠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은 사상을 바탕으로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 스콜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온건 실제론과 개념 실제론을 바탕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에서는 뭐죠? 이성의 존재를 인정하죠. 그리고 신으로부터 자율성을 인정받죠. 그 자율성의 주체가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래서 교황이 예수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세상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가난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이후로 실성사도 합리화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론 가지고만 설명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거의 온건 그러니까 개념 실제론 가지고 설명 못하니까 온건 실제론과 해갖고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하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주장 아우코스티누스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데 아우코스티누스 사상이 철학적 기조를 삼다. 이건 틀렸죠. 예, 아우코스티누스는 누구죠? 로마 말기 때 교부 철학의 대성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고, 여기에서는 개별적인 것들을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면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유명론. 그래서 철학적 기조가 안 맞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제가 근거를 어디에 다 찾았냐? 서양 중세사 부분에 다 찾은 거야. 찾는데 고생했어요, 이거. 예. 그래서 기본서 내용이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 앞에 우남샤크타 제외하고는 기본서 내용이 없고, 철학적 배경 이런 것들은 다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자, 가해 비추일지 이제 그 스톤의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이 스톤이 11세기 때 그 교회 개혁에 미친 영향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 두 가지 쓰시고, 나의 반응을 초래한 교황 교수의 핵심 내용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아이고 잠깐만요. 오, 펜이 어디 갔지? 아, 이거 고쳐야 되는데. 거기 13번에 보면 스톤이 있는데 스톤이 밑줄이 안 쳐져 있죠? 스톤 쳐주세요. 예, 쳐줄 동안 잠깐만요. 자, 펜을 좀 찾을게요. 이게, 이거 되게 비싼 건데? 그냥, 여기 있네. 이게 이제 볼펜 찾는 게 아니라, 갤럭시 펜을 찾느냐고. 저기 스톤 이렇게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거 가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어디야? 자, 스톤 쳐주시고요. 자, 가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스톤 중에 그 크로니스톤하고 관련된. 크로니스톤은 이제 10세기 초에 그 아키네공의 원리엄의 승인안에 이제 성립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 스톤의 어떤 그 승인장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가해의 크로니스톤의 교단 승인장 보면 뭐 봉건적 토지 보유 금지라든지 수원장 선거권을 수도사 명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위성직자 간섭 배제 그런 개혁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수원도는 이제 주로 그 세속 영주대의 어떤 뭐냐면 간섭을 받았죠. 그래서 수도원장에 임명하거나 그런 것들. 왜 그러냐면 수도원을 만들 때 누가 만든 거예요? 봉건 귀족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봉건 귀족들이 자기 자식들 뭐 수도원장으로 임명하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키테공에서 만든 그 크로니스톤 같은 경우에는 너네들이 뭐 그 시사 수도원에게 토지를 바치는 건 괜찮은데 대가 없이 그냥 바치라는 거야. 그리고 임명권은 수도원 안에서 갖겠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어떤 세속 권력부터 분리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니스톤이 만들어지니까 이 크로니스톤의 헌장을 따르는 무리의 스톤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크로니스톤은 단지 한 개의 스톤이 아니라 그 스톤의 취지에 맞는 여러 스톤들의 어떤 모임 단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세속 권력부터 뭐냐면 독립해서 그 뭐냐면 성직자로서 이제 독립권을 갖자, 스톤의 독립권을 갖자. 그런 이제 이 스톤 개혁 운동이 이제 11세기 때 널리 이제 확대되는데 이때 이제 스톤 안에서는 뭘 비판하냐면 그 당시 그 성직자들 있죠. 성직자 부정부패, 그 다음에 성직자 결혼을 했어. 그래서 있고 성적 매매 이런 것들을 비판해요. 그래서 이제 이 크로니스톤에서 발출된 여러 이제 뭐냐면 그 교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교황이 이제 그레고리 7세 같은 사람 있죠. 그래서 이 그레고리 7세가 이 뭐냐면 이 크로니스톤의 교황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크로니스톤 영향원 네오구세 같은 개혁공황들이 이제 성직자 혼인과 성직 매매 금지, 추기경 임명권 장악을 했고, 그다음 교황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서 영도적 지휘를 했다. 그래서 요때 입법권과 사법권은 주의할 것은 그 세속 권력이 아니에요. 교회 내의 입법권과 사법권이에요. 교회법 있죠? 교회 재판 그와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면요. 나는 이제 그 독일 하이니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시킨 칙령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걸 왜 냈냐. 그 당시에 크로니스톤 출신이었던 그레고리 7세가 이제 등장하니까 이 그레고리 7세가 그 뭐냐면 종전의 그 왕권이 하늘로부터 위임받던 왕전 신수를 방박을 해요. 예전에는 이제 왕권이 신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게 정당하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왕이 누굴 임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핀 거야. 그리고 교회가 일정하게 그걸 인정해 줬어. 왜냐면 교회는 그 당시 의리였죠.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세속 권력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황제의 권력을 좀 미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그 왕정 신수설을 인정해줬거든요. 근데 그레고리 7세는 그걸 인정 안 한 거야. 거꾸로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우리가 그 신으로부터 그 교황이 그 신으로부터 이임을 받았다는 거야. 권한을. 그리고 왕은 그 하나의 그 양에 불과한다. 그래서 자기는 목자고 왕은 양이다. 이렇게 주장해.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주장하면 그 교황이 왕을 폐할 수 있다. 왜? 교황의 권위 어디서 유인받았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유인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를 반박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제 뭐냐면 그레고리 7세가 이렇게 하니까 하인리 4세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거야.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핵심 내용은 그 당시 이제 그 교황이 공포한 선언 안에 교황이 황제를 폐위시키는 권한이 있다. 요 내용들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세 문화를 볼게요. 중세 문화.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세 문화 이제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 게 보편 논쟁이에요. 예. 보편 논쟁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와 뭐의 논쟁, 유명론가, 그 다음에 실제론가 논쟁이죠. 상당히 철학적으로 이렇게 복잡해. 예. 그래서 이걸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493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 493페이지면 실제론과 유명론이 나오죠? 유명론 이제 또 명목론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정의가 있고, 또 실제론은 개념 실제론, 온건 실제론, 또 유명론은 구유명론, 신유명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실제론은 개념 실제는 플라톤을 근거로 한 거고, 온건 실제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근거로 한 거고요. 유명론은 그 개별성을 강조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이제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 온건 실제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유명론도 될 수 있어요. 근거가. 그럼 실제론과 유명이 뭐냐?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거기 제가 정의를 해놨는데, 추상적 명칭 속에는 개별과 독립된 보편적인 존재가 인정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유명론은 추상적인 명칭 안에는 개별적 형상을 치는 명칭, 유명에 불과하다. 이름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이거 쉽게 어떻게 설명할까 제가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좀. 여러분들 그 드라마 많이 보시죠? 드라마, 영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드라마, 영화 보시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남자 주인공 항상 뭐로 나와요? 재벌로 나오죠. 재벌로. 그리고 재벌인데 그냥 재벌이 아니야. 뭐죠? 키가 크고 잘생겼죠. 그리고, 배려심도 있어. 모든 걸 다 갖췄어. 그런데 실제 남자들이란 존재들이 그런 게 있어요? 존재하지 않죠. 재벌이도 뭔가 하나 비어있잖아. 외모가 딸린다든지 성격 개판이라든지 그러잖아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우린 존재한다고 믿게 돼. 그 남자랑 그 이상의 의미를 두게 두죠. 이거는 뭐가 된 거야? 실제론이에요. 실제론. 이해되시겠죠? 존재하지 않지만 남자는 우리 남자의 개별적인 합이 그 남자가 아니라 남자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드라마에서 판타지한 인물 이런 게 남자예요. 근데 개념 시제 온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나느냐? 그 남자가 그 안에 있으면 우리나라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그 개념 시제는고 그 밖에 있으면 뭐 되는죠? 온건 시제죠.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 우리나라 남자들은 영 아니다. 그래서 한남충이나 부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외국 남자들 항상 얘기하죠. 외국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기고 돈이 많고 여자한테 배려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개념 실제는 되는 거죠. 밖에서 찾잖아. 근데 우리 안에서 찾으면 온건 실제는 되죠.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존재하지가 않아. 그냥 우리가 그 이상의 의미를 둔 거야. 1 플러스 1이 뭐야? 기호미가 되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실제로 되는 거고, 유명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유명한 남자가 있어. 남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 근데 남자라는 개념인데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 그 명제가 있어. 그러면 남자가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은 개별 남자들의 뭐야? 보편적인 특징이죠. 존재하는 거죠. 근데 유사성이 있잖아. 그걸 경우에는 이제 구유명론이야. 이걸 개념론이라고 해요. 개념론은 유사한 개별적인 존재들 안에서도 유사한 특징이 있다. 인식 안에.
그래서 존재하지만 이제 인식의 주관적 유사성을 인정하죠. 개별적으로. 근데 그 뭐냐면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남자들도 뭐냐면 여자들의 내면을 보는 사람이 있다. 성격을 전혀 동의하지 않겠지만 있다고 주장해. 그래서 개별적인 남자마다 다르다. 모든 남자들이 뭐냐면 얼굴 예쁜 여자들만 찾는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남자들도 개별적으로 보면 남자 이상의 영희, 철수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뭐냐면 여자들의 어떤 인성을 보고 성격을 본다. 이건 뭐가 되겠어? 신유물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사성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개별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요거는 개별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거고. 이해되겠죠? 그래서 현실 안에 있는 유사점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따라서 구유명론, 신유명론. 그리고 현실에 있지 않는 것들을 뭐냐 인정하는 것은 실제론. 그리고 밖에서 인정하냐, 안에서 인정하냐, 개념 시점, 온건 시점. 이해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던 것이 이제 뭐냐면 그 실제론과 유명론이고, 이 실제론과 유명론 간의 논쟁이 뭐냐면 보편 논쟁이에요. 그러면 이 보편 논쟁을 어떻게 해결하냐? 그 실마리를 찾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라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아벨라노라는 사람은 보편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대입된 의견들 다 모아서 대조해갖고 공통된 것을 찾아내는 거죠. 정방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아벨라노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강조해요. 이 사람은. 근데 이성은 어디로? 유명론. 그 다음에 신앙은 어디 찾죠? 그 뭐냐면 플라톤 철학 중에 그 실제론. 요때 실제론 무슨 실제론이에요? 예, 개념 실제론이죠. 예, 요렇게 이제 해. 근데 문제는 이성을 강조한 유명론 논리가 개별을 강조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뭐냐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 자, 교회에서 강조하는 삼위일체하고 그다음 하체설 있죠. 이 하체설 설명을 못해. 왜? 삼위일체가 뭐야? 3 플러스 뭐냐면 삼위일체에서는 여기 보면 그 3 플러스 3이 1이라는 논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명론에 도저히 설명이 아니죠. 3은 3이야 그냥. 개별적인 거니까 설명 못해. 하체에서는 뭐죠? 빵이 뭐냐면 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가 피도 보낸다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개별적인 특징에서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 이상에 넘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의미를 두는 실제도 필요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단적 요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다르게 설명하죠. 여기 이제 이성과 신앙을 강조할 때 이성은 뭘로 설명하죠? 유명론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지만 비슷한 논리인 뭐죠? 온건실제론으로 설명해. 신앙은 어쩌고 설명하죠? 플라톤 논리였던 개념실제론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신의 의지라는 것은 뭐냐 밖에서도 있고 우리가 안 보이는 어떤 초자연적인 밖에서 있고 초자연적에서 바뀐 것은 어디에 찾아야 돼? 신앙에서 찾아야 되죠? 우리 안일 수도 있다. 이성을 통해서 알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온건실제론이죠. 그래서 실제론적 인식을 이렇게 밖과 안에서 찾아. 그래서 신의 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 밖에 있는 초자연적 진리에서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뭐냐면 아닌 자연적 진리,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자연적 진리에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온건실제론과 그 다음에 개념실제를 플러스 시켜가지고 서로 대입된 것이 아니라 조화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예. 자, 근데 이런 이제 스콜라 철학을 완성했던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유명한 책이 뭐죠? 신학대전이죠. 신학대전.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출신이 어디예요? 파리 대학이죠. 파리 대학. 예. 파리 대학은 오늘날 서울대와 비슷해. 서울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들이 14세기 때 깨지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유명한 누구예요? 오컴이라는 사람이야. 오컴이라는 사람은 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명론이죠. 유명론인데 이 사람은 오컴은 좀 달라. 예전에 유명론 구유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신유명론이야. 유사성조차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남자들이 예쁜 여자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남자들은 뭐냐면 하나하나는 여자들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물을 볼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을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선입견조차도 다 면도날을 다 제거하고 뭐죠?
그대로 사물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사람은 철학은 신앙과 분리시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문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보는 거고 신앙적인 문제는 뭐죠? 종교를 통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신앙과 철학을 분리시키죠. 그러면서 개별적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뭐냐면 철학이 신하고 독립해 나가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개별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면 자연적인 어떤 사물 하나하나 관찰하는 어떤 관찰을 강조하는 것들의 경향이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근대 역사, 근대 어떤 인식의 과학적 인식의 어떤 바탕이 됐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있고요. 아유, 제가 하다 보니까 목이 메었어.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1번을 보면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를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가에서 이성과 신앙의 균형을 모색했던 가의 대표적인 저서는 뭐죠? 신학대전. 꼭 외워두시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입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 보면 보편은 단지 이름에 불과하고 개별적인 것들의 논의에 대한 편의 기호다. 그래서 이제 보편은 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이건 뭐죠? 유명론. 오직 뭐죠? 이름이다. 명목론이라고 부르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참고하되 다른 표현을 써서 다의 빈칸의 내용을 쓰시오. 자, 나는 지금 서로 관련이 없는 듯한 여러 가지 요소를 한 곳에 모으고 다양한 요소를 토대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다. 이 장르 이름인데 이 장르 이름은 옴베르토 에코가 쓴 소설책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12세기 때 이탈리아 스톤의 살인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뭘 했어요? 신의 의지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살인사건을 추구하는데 이런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증거를 통해서 취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온 것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라는 말을 뭘로 고칠 수 있죠? 개별적인 사실. 그래서 개별적인 사실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콤이죠? 오콤이나 스코투스. 그래서 오콤과 스코투스는 아까 전에 유명론의 논리들 이제 완전히 신앙의 논리와 벗어나고 그냥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그냥 한정해서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신앙은 신학을 연구하는 거고 이성은 철학을 연구하다. 그래서 이제 신앙과 종교하고 철학을 분리시켜서 어떤 근대적 근대적 인식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을 좀 볼게요. 2번을. 자, 중세 스콜라 철학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플라토 사상과 스토아 철학을 개성하여 발전시켰다. 자, 스콜라 철학은 플라톤 사상하고 그 다음에 스토아 철학을 계승했다 했는데, 요거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네, 플라톤 사상은 이제 뭐죠? 교부 철학이죠. 교부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토아 철학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죠. 그래서 종전의 플라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뭘 플러스시킨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명론과 실제론 논쟁은 종교개혁을 일어났다. 이건 보편 논쟁이 나가는데 그것까지 일어나진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뒤에 얘기고, 예. 그리고 종교개혁은 다시 교부 철학적인 원식 기독교적 철학적인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보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조화를 주장했죠. 그래서 신의 의지는 초자연적인 것은 신앙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고 자연적인 것은 이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립된 것이 아니라 조화한 거다. 그래서 신앙적인 논에서 이제 내놓은 것이 이제 플라톤의 뭐예요? 개념 실제론이고 밖에 있는 것들은 안에 있는 것은 이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 실제론이죠.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자, 4번을 보면 교회의 교리철학으로서 중세의 종합적 세계를 할 수 있다. 맞죠? 여기서 이제 4번이 되겠죠. 참고로 3번에서 이성과 신앙의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오콤이라는 사람이죠. 참고로 루스케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루스케리우스 사람은 신앙과 이성의 분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이성의 우위를 강조한 거야. 신앙과 이성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성의 우위를 강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내용을 볼게요. 자, 3번은 보기의 중세 철학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만을 골라 묶은 것은,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신앙과 이성의,
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킨 입장에서 자, 신, 인간, 우주의 관계 설명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죠? 틀렸고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저서에 스콜라치닥 집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스코투스는 신앙과 이성을 분리해서 스콜라치닥 토대를 뒤흔들었죠. 이건 오콤하고 이제 똑같고, 자, 로저 베이커는 이제 그 뒤에 좀 있는 사람인데, 이성에 대한 인식을 강조해 자연적 이해를 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면서 이성을 통해 개별적인 사실을 파악하죠. 그래서 그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이제 뭐냐면 그 자연현상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자연현상은 항상 뭐와 같이 설명했죠? 신의 의지와 같이 설명했죠. 근데 이제 신의 의지를 제외하고 그냥 하나 그 자체를 보는 거야. 이것이 이제 뭐냐면 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화적 형상이 나타나는 무렵에 볼 수 있었던 모습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 이제 고전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조화를 추구하는 시작자들 등장했는데 이들이 해결할 두 과제는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편 개념 규명인데 그때 이제 아벨라도라는 사람이 긍정과 부정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서 번증법적 진리탄 걸 주장했고 이 사람이 이제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주장하면서 했지만 아까 이성과 신앙할 때 이제 철학적 개념은 뭐예요? 유명론하고 실제론이죠. 근데 그 유명론 자체가 뭐예요? 이단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걸 계승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 유명론적 요소는 빼버리고 그 비슷한 온건 실제론적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실제론 요소를 결합을 시켜서 다시 제시한 거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이 보편 논쟁은 유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동에도 있었어. 중동에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철학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얘네도 논쟁을 했어요. 그 논쟁이 유독 건너온 거야. 그리고 그 논쟁에 영향을 줬던 해결에 영향을 줬던 사람이 이분 신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분 신화의 논리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아벨론에 영향을 줘요. 근데 교과서에는 그게 없더라고. 예, 샥 빠졌죠 중동 거는. 예. 자, 그 다음에 그 있고 남프랑스의 이제 프로방스 지역에서 낭만적인 사상을 주제로 삼아 토서곡, 그러니까 라틴어가 아니라 그 지역을 사용했던 이제 언어죠. 그러니까 시를 짓고 노래하는 뚜로바드라는 그 무리가 있는데 이 뚜로바드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어떤 서정시를 읊어대는 은유시인 집단들 얘기예요. 그리고 유럽에서 있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이들을 뭐라고 하죠? 미네칭커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무리들 어떤 집단을 지칭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제 12세기, 13세기 때의 상이야. 요 상이. 그래서 이 12, 13세기 때 가장 적절한 내용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면요. 문제 풀어보면 이게 5번 문제, 4번 문제인가요? 네. 자, 거기 파리 근교에 이제 쌍드니 스톤의 교회가 고딕 양식으로 새롭게 지어졌다. 예, 맞죠? 우리가 이제 고딕이라는 말은 고트족의 양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미술가들이 좀 낮춰서 말한 거지만 실제로 상당히 뛰어난 양식이고 중세 특유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루마네스크 양식 같은 경우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았죠. 근데 이 고딕 같은 게 어디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양식의 특징이죠. 그래서 고딕 양식 건축의 특징 꼭 기억을 해주세요. 최초의 건물은 생드니 수도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탑, 그래서 색차 유리창, 그 다음에 건강하고 밝은 분위기, 포르투갈 아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그 뭐 프랑스 노트람당, 생드니, 사르트르, 랭스, 아미앙, 웨스트미스튼, 솔즈베리, 캐논 대성당 다 이런 고딕 양식으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 그 성사의 영혼 구제 기능과 하체설을 방박한 위클리프는 성서를 번역했다. 이것도 교과서에 나온 건데, 자, 위클리프는 그 당시 그 뭐냐면 이 하체설가 그 다음에 성사의 영혼 구제를 비판했죠. 성사가 뭐야? 칠성사라고 하죠. 보통 이제 카톨릭에서는 그 천국에 가려면 뭘 받아야 돼요? 신부로부터 성사를 받아야 돼. 성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뭐냐? 연옥이나 지옥에 떨어져. 그걸 부정한 거야. 왜냐? 이왜 부정이냐? 성사 때문에 카톨릭이 권위를 확보하는 거죠. 그 성사의 위임을 어떻게 하냐? 교회도 명시되지 않는 건데 갈래적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수제자가 베드로죠.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예요? 교황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부터 베드로가 위임받았고 베드로부터 누구한테 위임? 교황이 위임받았고 그 다음에 교황이 각 신부들에게 위임을 준 거야. 그건 논리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가 성경책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다 교회 전승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판한 거죠. 교회에 성세 없는 것들 비판하고, 그 다음에 하체선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저희 성찬 때, 이제 여러 제자들을 불러놨잖아요. 부르고, 이제 뭐와 나눠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요? 빵은 나의 몸이요. 그 다음에, 피는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완전히, 뭐예요? 그냥 고식대로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뭐냐면, 빵은, 몸이요. 그 다음에, 포도주는 피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빵과 피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빵하고 살이?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성서를 번역하고요. 예. 영어를 통해 성서를 번역하던. 근데, 이건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요. 요거하고는. 14세기 중엽 때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다른 사람을, 위클리프에서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로란드라고 해요. 로란드. 예.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도 영향을 주죠? 존 본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주죠? 예. 그래갖고 이제 와터 테일러는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흡수에도 영향을 줘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3번을 보면, 흑사병 이후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는 그림이 유행했다. 이거는 14세기 중엽 때 얘기죠. 그래서 흑사병이 유행한 건 14세기 중엽 때이고, 그래서 이제 이 유행으로 흑사병 유행으로 인구가 3분의 1 정도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흑사병의 원인도 잘 모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매질하고 그러고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유태인도 죽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려진 그림을 보면 죽음의 춤이라고 해서 벌거벗은 해골들하고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이제 춤을 추는. 어차피 뭐 피장판은 똑같은 거 아니야. 꼭 죽을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14세기 중엽 때 얘기고, 시기도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교황의 절대 권력을 공유해 대체하는 개혁 논의가 콘스탄트 공유에서 벌어졌다. 맞죠? 예, 근데 맞는 게 아니라,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아. 맞긴 맞는데. 15세기 때 얘기죠. 15세기 때. 그래서 콘스탄트 공유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교황 군주 국가인을 비판하고, 공예가 중심에서 이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콘스탄트 공예가 이제 시기가 앞에 예문보다 좀 늦어요. 예.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르스테제는 아행궁전을 건설해서, 고전 연구와 장려하는 훈시를 내었다. 이거는 8세기 몇 대, 중엽 때 얘기죠.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초 때, 카르스 르네상스와 관련된 내용이죠. 시기적 안 맞죠. 그러니까 시기적 맞는 12세기 정도 내용은 1번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5번. 자, 5번을 이제 보면요. 자, 중세대학의 이제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근데 이제, 중세는 이제 초기 고연 스톤과 스콜라가 담당했지만, 12세기 때부터 이제 이슬람부터 그리스 철학이 전래되고, 상포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우니베르시타스라는 길드 조직이 형성돼요. 이게 오늘날 대학이죠. 그래갖고 이제, 요 대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럼 문제 풀어보면, 자, 파리 대학은 교수조합이 대학을 세우고 운영됐다. 맞죠? 그래서 이제, 파리 대학 같은 경우에 교수조합이 만들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연구 분야는 설립 주체가 달랐는데, 파리 대학은 교수조합이 했고, 파리 대학은 뭘로 유명하죠? 또? 신학으로 유명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파리 대학 출신이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세요. 그 다음, 모든 대학은 학풍이 거의 동일하죠. 아니죠. 학풍이 대학마다 달랐어요. 예. 그리고 3번은 대학의 행정은 교황청에 예속된 게 아니라 대학에는 자치적으로 운영이 됐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볼리오노 대학은 7개 교과 중에 의학이 가장 발달했다. 볼리오노 대학은 뭘로 유명했냐면, 의학이 아니라 이게 법학으로 유명했죠. 파리는 신학이고, 볼리오노는 법학으로 유명한 대학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는 틀렸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중세 대학과 관련된 문제,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볼게요. 6번. 자, A와 E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 사건과 사실이 바르게 기수한 것은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A, B, C, D 있거든요. A는 어디겠어요, A는? 세네강 부근이니까. 프랑스 도고, 파리죠. 파리. 그 다음에 B인데, B를 제가 예전에 보름수하고 저기 했거든요. 근데 보름수가 아니라, 어떤 분 지적하셨다. 이거 보름수가 아니라 아헨이에요. 아헨. 그래서 아헨은 그 당시 이제 샤르마누 때 프랑코 왕국의 수도였어요. 이거 이제 그 독일 국왕이 여기에 대관식도 했던 그 상당히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자, 아헨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어디겠어요? C는 비인하고 있어요. 이게 그 앞에 흐르는 강이 도나우강이거든요. 비인, 오스트리아 수도였던 비인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D 지역은 어디냐면 밀라노 부분이에요. 밀라노. 그래서 이제 밀라노는 그 룸바디아 평화 있죠? 그 중심 지역에 있는 도시국가들이죠. 그 다음에 E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테네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1번을 보면 이제 그 스콜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기독교 신앙의 조화를 시도했다. 맞죠? 그래갖고 앞에서 이제 뭐가 나타났다고 했죠? 교구 철학을 완성했던 그 당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것들 나타났죠. 그 보편 논쟁을 해결하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노르만디 원리엄이 헤로드 왕이 이끄는 앵글색슨 군대를 물리쳤다. 여기는 이제 아헨이 아니라 요 지역은 어디냐면 그 헤잉스틴전 전투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원리엄이 이제 그 뭐냐면 그 앵글색슨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에드워드 고해왕하고 이제 혈연 관계인데 고해왕의 어머니가 노르만디공 리처드 루이 동생이야. 그래서 고해왕의 왕이 오기 전에 잠시 노르만디 궁전에 머물게 됐는데 그때 이제 노르만디공 원리엄이 고해왕이 후사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왕위 계승 문제에 개입을 해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그 당시 헤로드 왕을 격파했어. 그게 그 유명한 헤잉스틴 전투야. 그래서 성립한 왕조가 뭐죠? 노르만 왕조죠. 그 헤잉스틴 전투의 위치를 보면 당연히 이제 노르만디 반도에서 건너왔으니까 위치적으로는 여기가 될 수가 없겠죠. 건너왔으니까 도보해협을 건너서 여기 좀 지나간 여기야. 도보해협 건너가고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는 지역 있죠. 그래서 헤잉스틴 전투가 이게 영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투거든요.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전투 이름. 그래서 노르만 왕조 탄생하는 배경이 되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잉글랜드가 유럽과 완전히 이제 뭐냐면 유럽에 영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원래는 잉글랜드에서는 봉건제가 없었죠. 봉건제가 없었는데 이 프랑스의 봉건제가 건너와 이식되온 거죠. 근데 이제 영국의 봉건제 특징 중앙집권적 봉건제죠. 그 대표적인 게 동주대북 같은 것들 볼 수 있고 솔즈베이 같은 선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알 수 있는 게 또 영국의 왕실의 그 뭐냐면 영토가 다른 영주보다 더 커요. 영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앙집권적 봉건제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루터가 멈벌브의 그 판매 항의에서 성당문에 95개조 방방물 한 건데 요거는 어디냐면 그 빈이 아니라 그 독일이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이에요. 네, 비텐베르크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사르마누가 이제 800년 성탄절 소노마 황제를 대가를 받았죠. 요 지역은 어딜까요? 이 지역은 로마죠. 로마니까 이제 안 맞고. 그 다음에 이를 보면 자 유스티누스 황제가 하기야 소피아를 보면서 솔로몬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다 외쳤죠. 요 하기야 소피아는 뭐예요? 여기는 성소피아 성당이야. 성소피아 성당 이름이고 성소피아 성당은 어디에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그러니까 오늘날 이스탄불에 있죠. 그러니까 지리조 안 맞죠. 참고로 소피아 성당 유스티누스 황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요거는 언제 만들어졌죠?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만든 거야. 그러다가 불타 없어진 다음에 이게 중축된 거야. 다시 만들어진 거야. 네. 그래서 책마다는 이제 새로 만들었다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축됐다는 책도 있는데 중축됐다는 게 맞아요. 이게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7번에 들어갈 것은 뭐와 관련된 거죠? 카타리파 그다음 알비파죠. 그래서 이제 카타리파 중심지가 이제 프랑스 알비시기 때문에 지역 명칭을 일단 알비파라고 하는데 그래서 12세기 때 이 카타리파가 그다음 기독교가 본질적인 천빈을 잃고 그다음 교회가 세속적 사람에 너무 빠진다 하면서 등장해서 했던 것이 그 알비파야. 알비파는 어디에 영향을 받았죠? 철저히 이원적인 종교였던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게 뭐였지? 이원론이, 만이교. 만이교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 선은 뭘로 봤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 다음에, 악은 물질적인 존재로. 이렇게 봤죠? 그래갖고, 악은 물리치고, 물질적인 거 물리치고, 영적인, 정신적으로 강조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하는데, 금육주의, 육체로부터 속박에 벗어난 정신구원, 성직자 비판, 성사 비판, 하체설 비판. 왜냐면 하체설 같은 경우에는 뭘로 구성돼 있어? 포도주하고 빵도 뭐가 되는 거죠? 물질이잖아. 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자도 인식했고, 이게 신은 인식 안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인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이제 인성을 인간의 그 모습이 때문에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고, 결혼제도 부정해요. 그 다음에 육식도 금지. 왜? 육체적인 거잖아. 결혼도 육체적인 거죠. 예. 사제 금욕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는 어떻게 됐냐? 인류가 멸종될 거 아니야. 그거 믿으면. 근데 여기에서 또 교묘하게 이제 두 개 나누죠. 일반 사제들은 아무것도 해도 돼.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뭐 결혼해도 돼. 근데 여기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사제들만 지켜야 돼. 사제들만 청빈하고 독신생활을 해야 돼. 그것이 이제 카톨릭 교제, 그 사제들과 비교가 되죠. 카톨릭 사제들은 뭐 결혼하고 술 마시고 땡판 노는데 얘네는 되게 청량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남프랑스일 때서 뭘 믿게 돼요? 요걸 믿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널리 이 이단이 알비파들이 확산이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알비파들을 진압하려고 그 당시 이노케티오 3세와 필립 2세가 이제 연합을 해갖고 알비파 십자군 운동을 하죠.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고, 그 지역이 누구 땅으로 넘어가 결국에는 왕령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노케티오 3세가 이런 알비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무슨 공예를 만들죠? 요번에 나온 4차 라테란 공예죠. 그때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기존 교리를 재확인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체설 인정하고 뭐 등등 이런 것도 누굴 대비한 거야? 대응해서 나온 거야. 알비파들 의 주장을 대응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독자적인 조직도 만들어줬죠. 청빈을 강조한 프란체스코 파나, 그 다음에 도미닉파 있죠. 이런 탁발 승단도 인정해줬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대응 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알비파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남프랑스 지역에 나중에 이제 프랑스 위그노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해요? 남프랑스에 거주하잖아. 문화적 영향도 있어. 네,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제가 잠깐 설명을 잘못한 게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알비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정통 교리에서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같이 존재한다고 했죠? 왜?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육체는 부족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신성만 인정해요. 신성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인간을 태어난 게 아니라 단지 신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비춰진 것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신성만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성만 인정한 것도 이단이에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 중세법과 관련된 게르만법하고 로마법 비교한 내용, 그 부분을 이제 좀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